자, 여러분들 그 부가가치세법부터 진도를 나가는데 그 부가세 특징을 한번 보시는데, 자, 여기 앞에 총칙 부분은 이제 시험하고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은 이제 그 주관식으로 출제되고 주로 이 계산 문제로 나오다 보니까 앞에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세무회계 2급이나 3급에서 이미 다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확인 정도 수준에서 좀 내용을 좀 보고 뒤에 이제 계산 문제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부가세는 뭐 그 특징 국세죠. 그래서 이제 이 국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과세권자로 돼 있는 거. 자, 근데 이제 이 부가세는 79%가 이제 부가세고 나머지 21%는 이제 그 지방 소비세라고 하는 거예요. 지방세죠. 이제 요건 이제 뭐 개정이 돼가지고 이 15%였다가 이제 21%로 올라간 거, 그거 뭐 체크해 두시고, 근데 간접세다. 그 납세무자하고 담세자가 이제 이 다르다 이거죠. 간접세다 보니까 이 부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세 저항이 좀 낮아요. 이게. 그래서 직접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납세무자고 그다음에 이제 담세자다 보니까 이제 조세 저항이 좀 큰 거고, 소득세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 자, 일반 소비세는 면세로 열거된 거 빼고는 과세가 된다. 부가세 과세된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맨 마지막에 이 과세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개별 소비세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자동차를 사게 되면 개별 소비세가 붙고, 근데 마지막에 또 이제 부가세가 또 붙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이중과세 구조죠. 그리고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다라고 해서 그 소비하는 나라에서 이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있으면 이게 재화를 이제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화를 수입할 때 일단은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이 소비를 예정하고 재화를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면세로 열거된 거 빼고는 과세가 되더라. 자, 부가세는 이제 현재 우리 10%로 되어 있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국내에 소비 예정에서 재화가 이제 공급이 되게 되면 재화의 공급이다라고 해서 이제 과세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소비되지 않고 해외로 수출을 하게 되면, 자, 수출하게 되면 수출인데, 자, 수출하게 되면 우리 국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죠. 부가가치세는 이제 소비세다 보니까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에서 이제 이 매입세공제를 받기 위해서 나갈 때 영해세율을 적용해서 이 과세되도록, 말이 과세인데 이제 영세율이다 보니까 이 부가세가 없죠. 근데 과세되다 보니까 사가지고 올 때 우리가 부담한 이 부가세를 돌려주는 그 매입세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 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영세율을 적용하더라.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자. 우리가 수출하게 되면 여기는 우리나라가 생산지국이 되고 이제 소비지국이 되니까 그 수입하는 나라에서 과세해라. 그러니까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영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세율. 다 아시는 내용이고 확인만 하시고요. 자, 전당기세공제법 있고, 그건 좀 이따 보고, 물세, 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100만원짜리 컴퓨터를 사면 10%인 부가세 10만원을 내야 되죠? 자, 100만원짜리 컴퓨터를 사는데 10만원의 부가세를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억을 가지고 있는 재산가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1000만원을 가지고 있는 이 소비자다라고 했을 때
100억 가진 사람이 컴퓨터 사면서 10만원 세금 부담하는 거 하고 1000만원 가진 사람이 그 10만원 세금 부담하는 거 이게 다르죠. 이게 이제 그 와닿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은 세금 부담이 오히려 이렇게 여기를 만약에 서민이라고 한다면 서민이 이렇게 부가세 부담하는 거하고 여기 좀 돈이 많은 사람이 이제 부가세 부담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역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진성. 이게 조세의 어떤 그 기능인데 역할이죠. 이게 세금 부담하는 것은 부담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 좀 더 많이 부담하고 이제 이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다면 역진적이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부가세를 이렇게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보고 우리는 면세라고 하는데 자 이런 면세가 이제 열거돼 있는데 주로 이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에 이제 이 면세가 열거돼 있어요. 이게 물세라고 하는 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물건 값의 10% 무조건 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물세. 자, 그래서 다단계 거래세다. 이제 거래할 때마다 이제 부가세를 징수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거래할 때마다 징수를 하게 되면은 이중과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전단계세 공제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전단계 우리가 세액 공제법이죠. 세액 공제법.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조업자가 자,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1,000원에 만약에 판다. 자, 팔면 도매업자가 그 물건을 사죠. 그러면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게 되면 소비자한테 부가세를 받아야 돼요. 10%를 받죠. 이렇게. 자, 그럼 도매업자는 1,000원짜리 물건 사면서 100원이라는 부가세를 부담하고 일단 사가지고 와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500원에 이걸 팔아요. 누구한테? 소매업자한테 팔자. 자, 그럼 소매업자한테 이제 물건을 팔게 되면은 도매업자 입장에서는 소매업자가 이제 소비자죠. 그래서 1,500원에 그리고 소매업자는 150원을 부담하고 도매업자는 150원을 받죠. 이렇게. 자, 소매업자는 또 그걸 2,000원에 팔아요. 2,000원에 파는데 이제 여기 소비자인데 소비자한테 팔게 되면은 소비자는 이제 그 2,200원의 그 물건을 사면서 부가세를 부담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거래할 때마다 이게 다 거래할 때마다 부가세를 걷는데 보면은 100원을 걷었는데 그리고 여긴 또 150원을 또 걷었죠. 여긴 또 200원을 걷었어요. 그러면은 같은 물건에 지금 거래할 때마다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그 부가세의 어떤 그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사가지고 올 때 부담한 세액을 전 단계. 자, 이게 이제 매출 단계고, 요게 매입 단계인데, 매입 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을 공제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은 100원을 갖다 내고,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100원을 갖다 냈는데, 여기 150원에서 100원 갖다 낸 거는 빼줘야죠. 그래서 50원을, 그리고 150원을 우리가 단계마다 150원을 이미 갖다 냈죠. 그래서 200원 받았으면 150원 빼서 나머지 50원만 갖다 낼 수 있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래할 때마다 세무서에 갖다 냈는데, 그것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이걸 이제 간접세라고 그랬죠. 이제 요거를 세금을 갖다 내는 사람은 사업자들인데 부담하는 사람은 이제 소비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각 거래마다 다단계 거래세다 이거죠. 거래세. 세무서에 총 200원이 들어갔는데 소비자가 최종 부담하는 거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입세, 우리가 매입할 때 부담한 세액이죠. 그거를 우리가 공제하겠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걸 보고 우리는 매출할 때 상대방한테서 받은 세액을 우리는 매출세액이라고 그래요. 이걸 매출세액이라고 부른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우리는 공급 가액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 가액, 자, 부가세가 포함된 이걸 다 합쳐서 이걸 공급 대가라 부르죠. 자, 이거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1급에서 뭐 1급 수준에서 다룰 내용은 아닌데 일단 뭐 다 써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는 납부세액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었더라. 자, 그 다음에 제조업자가 갖다 내고, 소매업자 갖다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단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수출업자예요. 이렇게. 자, 수출업자다. 수출업자가 이제 1,500원에 150원을 부담하고 사가지고 왔는데, 2,000원에 이 파는데 중요한 거는 이 소비자가 해외에 있다 이거죠. 외국에 있다. 이렇게 외국에 있다 이거예요. 자, 외국에 있다. 자, 그러면 나갈 때 영해세율을 적용해서 이게 매출세액이 제로예요. 이 매출세액이 원래 여기 10%인데 제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빼게 되면은 우리가 150원이라고 하는 것을, 자, 이걸 보고 우리는 환급세액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 자, 그러면 예전에 세무서에 갖다 낸 세금이 여기 이 수출업자 단계에서 다 환급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세무서로 들어간 부가세가 없어요. 이게 다 환급해 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00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0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500원에 자, 이 150원 부담했는데 2,000원에 이 파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면세사업자예요. 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부가세가 없어요. 여기 0하고 이 X는 다른 거예요. 이건 영세율 적용해서 0이고, 이건 아예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이 부가세를 포기했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줘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150원을 못 돌려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면세사업자면은 그 부가세를 우리가 그 소비자한테 회수하기 위해서 가격에 얹어버리죠. 그러면 소비자는 이 2,150원에 소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세했을 때 2,200원에 물건을 사서 소비했는데 면세했더니 2,150원에 소비했죠. 그러면 가격이 얼마가 떨어졌어요? 50원이 떨어졌지. 자, 그러면 제조업자는 과세사업자, 도매업자도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10%, 150원은 세무서에 들어갔어요. 근데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1,500원에서 2,000원, 요 150원은 부가세 더한 것 뿐이에요.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이 500원에 대한 10%인 50원이 포기되는 거다. 즉, 면세사업자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세를 포기하는 거지. 그 이전에 창출된 과세사업자 단계에서 세무서에 갖다 낸 거는 포기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부분면세라고 한다. 부분면세. 네. 그래서 면세사업자 단계에서 창출된 이 500원에 대한 10%, 그거만 이제 포기되는 거죠. 예. 자, 근데 여기 이 영세율은 완전히 돌려주기 때문에 이걸 완전 면세라고 해요. 완전 면세. 이렇게. 자, 그리고 요 환급은 어차피 국내에서 이 소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기 환급이라고 하는 제도가 또 따라가는 거죠. 영세율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얘기들. 자, 그래서 특징들 우리가 뭐 1급이든 2급이든지 3급에서 다 다루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래할 때마다 뭘 하냐면 부가세를 상대방한테서 걷죠.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거래할 때 징수한다. 자, 이것은 전가 기능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래할 때 징수한다는 얘기는 상대방한테서 부가세를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내는 거를 내가 대신 받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내 단계에서
다음 단계 사간 사람한테서 부가세를 받기 때문에 다음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전가시키는 기능은 바로 이 텍스 인보이스. 자, 이걸 이제 세금 계산서라고 한다. 자, 세금 계산서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이제 부가세를 말하는 거죠. 부가세가 표시되어 있는 그런 증서를 우리 세금 계산서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원칙적으로 이제 뭘 해주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외로 이렇게 거래할 때 신용카드도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거래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영수증이죠. 이렇게. 자, 이것도 이제 이 거래징수 전가 기능의 원칙이 이건데 이 예외로 이제 매입세 공제 받고요. 원칙이 이제 요건데. 근데 이제 예외로 요거 가지고도 이제 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주의하실 점은 얘네들은 세금 계산서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영수증이에요. 그냥 영수증 이렇게. 영수증. 물론 세금 계산서는 이제 이 영수증의 기능도 하지만은 얘네들은 이제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그냥 영수증의 기능만 하는 거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징을 봤는데 뭐 요거 이 정도 보시고 이런 의뢰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시험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이 내용을 다룰 때 이론서에서 그냥 이 처음부터 다루는 내용이 이제 특징이니까. 자, 이제 납세 의무자예요. 납세 의무자인데 납세 의무자는 이 과세사업자죠. 과세사업자. 자, 과세사업자가 이제 부가세 납세 의무자예요. 이렇게. 자, 이 과세사업자는 바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를 우리가 과세사업자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자, 그거는 이 일반 과세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간이과세자라고 하는 거예요. 간이과세자. 그 다음에 이제 겸용사업자. 이렇게. 과사업자는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세사업자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사업자는 이렇게 나눠지죠. 사업자는. 자,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우리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 그러니까 법인은 일단은 일반 과세자예요. 우리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한다면 법인은 일반 과세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간이 과세자, 배제 규정 적용자, 배제 규정 이 적용되는 개인 사업자 이렇게. 자, 개인 사업자는 이 바로 간이과세 이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개인 사업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이과세는 여기 위에 있는 이 위외의 개인 사업자 이렇게. 여기 간이과세자죠. 간이과세 배제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규모 기준이 있는데 규모는 4,8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가 되는 거예요. 4,8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이제 간이과세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건 규모고 지역도 있어요. 지역 어디 주소 어디는 간이과세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면적 기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업장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은 간이과세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업종 기준이 있어요. 전문 자격사들은 간이과세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간이과세 배제 규정, 이렇게 이제 지역 기준, 규모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적 기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 기준, 뭐 이렇게, 들이 있죠. 뭐 이런, 여기에, 이 규정되어 있는 거를, 이 해당이 되면, 우리, 이 일반과세자다. 그리고 이제, 간이에서 배제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제 간이과세자다. 자, 이제 제일 많은 것은 요거 이제 규모죠. 4,8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미만이다라는 거.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자, 겸용사업자는 우리 이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면세사업자는 이제 이 면세 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하죠. 면세사업자는 이제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의 사업자예요. 예, 그래서 부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과세는 일단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고요. 면세는 계산서라는 게 발행돼요. 앞에 세금자가 빠져 있지. 세금자가 이렇게.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과세 사업자하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게 이제 납세 의무자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 기간인데, 자, 이 과세 기간은, 우리 1기하고 2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1기하고 2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예정과 확정, 이렇게 신고, 이 기간, 자,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이제 돼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2기는 이제 예정, 이 신고 기간, 확정, 신고 기간이다. 자, 이게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9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이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이 1기, 2기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과세 기간이에요, 이게. 자, 주의하실 점은 과세 기간은 1기, 2기, 즉 6개월로 이렇게 돼 있는데 6개월로 이렇게 돼 있는데 6개월이 너무 길죠. 이 법인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하면서 부가세를 걷었는데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될 부가세를 6개월 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기니까 이게 또 쪼개놨죠. 이렇게. 요거는 과세 기간이 아니고 신고 기간이에요. 신고 기간이에요. 신고 기간. 이렇게. 신고 기간. 과세 기간은 6개월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법인은 예정 신고 기간에 신고해라. 그래서 1년에 4번 신고를 부가세 신고를 해요. 자, 근데 이제 개인이 있죠. 자, 이제 개인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일반 과세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이 과세자가 이렇게 있죠. 요거 자, 이제 개인인데 일반만 좀 말씀드리면 안 하죠.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자,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치를 신고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3개월마다 이제 신고를 하는데 여기는 6개월마다 해요. 이렇게. 과세 기간이 이제 1기, 2기로 나눠지는데, 자, 단서가 있는데, 이 간이과세자 있죠? 자, 간이과세자는 우리 이 과세 기간이 그냥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과세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년으로. 과세 기간이 원칙은 1기, 2기 두 개로 나눠지는데, 간이과세자는 이제 1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래서 과세 기간이 6개월인데 법인은 3개월마다 하더라. 이제 언제 하냐면은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한다. 그러면 며칠이 되는 거예요? 4월 25일이 되겠죠.
요때로부터 25일 내에 해라. 자, 그러면 이제 7월 25일까지 해라. 자, 요때로부터 이제 25일 내에 해라. 자, 그러면 이제 10월 25일, 요때로부터 25일 내에 해라. 그래서 이제 1월 25일, 이렇게 이제 이 신고 기한. 자, 신고 기한이에요. 여기 신고 기간.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그 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5일까지 해라. 이게 이제 법정 신고 기한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거기 과세 유형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세 유형 변경은,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4,800이라고 하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4,800이라고 하는 이 1기, 2기가 있는데, 이제 이게 일반과세자예요. 이렇게, 일반과세자다. 근데 만약에 이게 2천만 원을 팔았고, 여기도 2천만 원을 팔았어요. 그러면 1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가 들어오면서 작년도 거, 이 10년, 그러니까 10년 공급 대가는 이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이게 지금 4,800이 안 되네요. 4,800만 원 미만이죠. 합쳐서 4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알으려면 1월달 25일 날 신고가 들어와 봐야 알기 때문에 요 상반기는 그 과세 유형이 바뀌지 않죠. 예. 자, 그래서 요때도 일반으로 가고 이제 언제 바뀌냐면 익년 우리 이 하반기부터 요때부터 간이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과세 유형이 그 규모 기준이 바뀌어 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이제 과세 유형이 바뀐다. 자, 그러면 이제 간이로 바뀌었어요. 근데 요거 일반이어가지고 요게 3천만 원이고 여기 간이어가지고 만약에 또 3천만 원이다. 이렇게. 그럼 그거를 또 1월 25일 날 또 신고가 들어오죠. 자, 그러면 직전 1영년의 공급 대가가 6천만 원이라고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상반기는 어차피 1월 25일까지 벌써 이게 25일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상반기는 바꾸기 어렵고 이제 익년 그 하반기부터 이게 일반과세자로 바뀌자. 일반과세로 이렇게 바뀌자. 이제 간이는 그대로 가고요. 이렇게. 그 과세 유형의 변경은 항상 다음 연도 이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과세 유형 변경 좀 알아두시고, 자, 간이과세자하고 일반과세자하고 이 왔다 갔다 규모 기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막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일반과세자는 이 개인 사업자는 과세 유형이 왔다 갔다 한다. 법인은 무조건 일반과세자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이과세 포기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만약에 간이과세자예요. 근데 간이과세자인데 상대방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데 내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원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 보니까 거래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과세자였다가 이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제출한 달 다음 달 1일부터 이게 이제 간이과세자 이렇게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1, 2월 달은 간이었고요.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일반으로 바꾸려면은 2월 말까지는 이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 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해 주게 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한 달까지 간이과세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1일부터는 이제 일반과세로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간이었을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 하거든요, 이게. 근데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세금계산서 교부 문제예요,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신고기한은 25일 내에.
자, 폐업을 하면은 폐업한 달, 다음 달 25일까지 이 폐업 신고를 해줘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납세지. 자, 거기 이제 납세지가 있는데, 그 부가세법상의 납세지는 사업장이에요. 사업장. 원칙이 사업장이다. 자, 사업장. 자, 사업장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 자, 중요한 거는 거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곳이에요. 즉 말해서 무슨 뭐 회계부서 제가 회계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일반 사무 일을 한다. 그거는 이제 거래가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 장소를 우리가 사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 이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죠. 근데 이제 이게 원칙인데 부가세는 원칙이 이건데 이게 뭔 소리냐? 내가 A 사업장, B 사업장, C 사업장 이 세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세 군데다 다 내야 돼요. 왜냐면 부가세는 사업장이 원칙이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 그래서 세 개의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돼야 된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자, 예외. 우리 주사업장. 우리 총괄 납부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이렇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이렇게. 자, 그러면 A 사업장이 있고 B 사업장이 있고 C 사업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뭐냐면 원칙이 이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장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장마다 신고하고 납부하고 이렇게 사업자 등록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업장마다 다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납부하고 이제 환급에 대한 얘기인데, 납부하고 환급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A 사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5억을 납부해야 되고, B 사업장에서는 4억을 납부해야 되고, C 사업장에서는 만약에 6억을 환급받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를 세 군데에다 다 해야 돼. 세무서에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납부는 바로 즉시 납부하지만, 환급은 바로 안 돌려줘요. 국세의 환급은 30일이 걸려요, 이게. 근데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서 받아서 내는 거예요. 이거 남의 돈이죠. 이거 남의 돈이에요. 이거 남의 돈이에요, 이거. 남의 돈이란 말이에요, 이거. 근데 문제는 환급받는 거는 내 돈이란 말이에요. 즉 말해서 내가 상대방한테서 이렇게 이게 난데 물건을 팔면서 10억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오면서 만약에 6억을 부담했어요. 그러면 이걸 빼가지고 4억을 갖다 내는데 내가 사가지고 올 때 부담한 내 돈 가지고 부담했지만 남의 돈으로 10억을 받아서 메꿔서 남의 돈으로 갖다 내는 게 이게 부가세란 말이에요. 나는 부담 안 하죠. 사가지고 올 때 부담했지만 팔아가지고 거기서 메꿨단 말이에요. 이 4억 원은 남의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거꾸로 이게 2억이다. 이렇게 됐어요. 2억이다. 그러면 내가 사가지고 올 때 부담한 게 6억인데 근데 내가 팔아서 받은 게 2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 돈으로 갖다 내야 되는데 내 돈을 내는 게 아니고 환급을 받아야죠.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30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돈을 30일을 국세청이 묶어놨다 주기 때문에 그 이자 손해는 내가 보는 거죠. 내가. 부가세는 원래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담세자인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좀 뭐가 좀 잘못됐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바로 사업장 단위로 부가세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그냥 다 더해가지고 이거 9억에서 6억 빼면 3억 원만 갖다 내면 끝나는 건데 사업장마다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지. 그래서 우리는
이 주사업장이라는 것을 만약에 신청을 해가지고 A 사업장을 주사업장으로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고는 다 해요. 다 하는데 이 뭐냐면 납부 이 환급만 이 주사업장에서 한 군데서 하는 거죠. 즉 A에서 5억, 그 다음에 B에서 4억,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6억을 이렇게 다 이 가감해서 3억만 이제 갖다 내면 되겠다. 이렇게. 그 대신 이제 사업자 등록은 다 내야 돼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각각 발행하고, 그리고 다 신고도 다 하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납부 이 부분만 이제 우리가 예외로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예요. 과세제도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사업장이 아니고 사업자단이에요. 사업자단이라고 하는 것은 A 사업장, B 사업장, C 사업장이 있는데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아니고 이 사업자 중심으로 해서 한 군데만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한 군데만. 그러면 여기서 물건을 팔아도 여기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여기서 물건을 팔아도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다 발행하고 이렇게. 그리고 다 이 A 사업장에서 다 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그냥 3억 원만 이렇게 갖다 내면 되죠. 이렇게 여기서 파는 거 여기서 파는 것도 다 여기에 집계가 돼서 여기서 다 신고 납부 다 하면 되겠다. 이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이제 이렇게 이 납세지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주사업장 총괄납부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아셔야 돼. 이거는 이제 가끔 나오니까 이게 시험 문제에서 이게 이제 엮여가지고 나올 수 있다. 거기 별표 2번에 그 보시게 되면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해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우리 그 이 한 군데에서 납부 환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말하고 사업자 단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하나의 이 사업장에만 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그런 제도를 사업자 단위예요. 사업장 단위가 아니고. 자, 이제 주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우리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본점도 되고 지점도 됐죠. 선택이고. 개인은 이제 주사무소만 가능하고. 근데 사업자 단위는 본점만 가능해요. 법인은. 그리고 개인도 주사무소만 가능하고. 자, 사업자 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다 내지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근데 사업자 단위는 그 주사업장에만 사업자 등록 내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세 신고 이거 다 원칙대로 사업장마다. 하지만 사업자 단위는 사업장마다 내는 게 아니죠. 그냥 주사업장에다가 이 사업자 단위로 해서 다 묶어가지고 신고납부하는 거니까. 자, 납부만 예외예요. 주사업장에서만 총괄납부한다. 이렇게. 자, 이제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이제 신청이고 승인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신청하면 되겠다. 계속사업자는 우리가 이 계속사업자는 총괄납부 해서 이렇게 있으면은 자, 7월 1일부터 자, 이제 여기 사업장마다 했었어요. 사업장마다 우리가 신고납부 했었는데 이제 총괄납부를 하고 싶어요. 총괄납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요 하고 싶어하는 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해라 이렇게. 20일 전이라는 얘기는 6월 1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6월 10일까지 신청해라. 근데 만약에 이게 12월,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1월 1일이다. 그러면 이 12월 며칠이 되는 거예요? 11일이 되겠죠. 12월 달은 31일까지 있잖아요. 6월 달은 30일까지 있고, 그러니까 20일 전까지라는 의미를 이렇게 보시라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총괄납부뿐만 아니라 사업자 단위도 똑같아요. 신청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사업자일 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고. 자, 근데 신규 사업자 봐보세요. 신규 사업자는 처음에 내가 사업자 등록 내면서부터 총괄납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럼 거기 사업자 등록 좀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바로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사업자 단위는 그
이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신청해라. 거기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내에. 근데 총괄납부는 사업장마다 다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이 신청해라. 근데 사업자 단위는 다른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을 안 내요. 주사업장에다만 내기 때문에 그 낼 때 바로 신청해라. 자, 포기도 똑같죠. 20일 전까지 해라.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이 있는데 총괄납부는 그 납부 환급에만 효력이 있고 나머지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 내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는 각 사업장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이 납부 환급에만 있는 거예요. 납부 환급에만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여기는 모두 예외죠. 모두 예외.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나중에 뭐 잘못돼서 수정신고하거나 그럴 때는 각 사업장마다 수정신고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납부환급만 예외지 나머지는 원래 사업장마다 하는 거 똑같이 해야죠. 이거. 자, 이제 그렇게 봐주시고. 자, 거기 이제 그 기출문제가 있는데 뭐, 요 정도로 나왔는데 그렇게 요 총칙은 시험하고 그렇게 관련은 없겠네, 이게. 근데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만 한번 좀 내용을 보면은 자, 가구업을 종사하는 이제 일반 과세자 안다로 청주에 공장을 두고 청주에 공장이 있어요. 청주에 공장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대전에 판매장이 있네. 대전에 판매장. 근데 여러분들 아까 거기 그 납세지에서 직매장이라는 게 있는데 직매장은 판매시설을 갖춘 곳이에요. 그 판매시설은 거래를 하는 곳이죠. 그래서 직매장은 사업장이에요. 근데 직매장 말고 우리 하치장이라고 있어요. 하치장은 그냥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예요.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이게. 자, 이제 그런데 청주에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전에는 판매장이 있고요. 판매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주사무소로 아마 이렇게 주사무소로 운영하고 있고 이제 강물음에 이 답을 해봐라. 자, 봤더니 거기 그 1번에 보니까 청주공장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재료 5천만 원을 매입해서 여기 원재료 5천만 원 매입했네요. 그리고 800만 원은 인근 청원에 이 설치한 하치장, 여기 청원에 하치장이 있네요. 이렇게 800만 원을 이제 반출했어요. 이렇게 반출. 자, 그리고 완제품 3천만 원은 대전 판매장으로 반출하고 이렇게 3천만 원은 반출하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은 이제 천안 거래처에 판매했네. 판매했네요. 이렇게 판매를 했어요. 자, 그리고 대전 이제 판매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봐보시면은 완제품 재고분 1억 5천만 원을 판매한 다음날 청주공장으로부터 완제품 3천만 원을 반출받았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소비자한테 1억 5천만 원을 또 판매를 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 예전에 구입한 가구 제조기계 2,500만 원을 수선을 위해서 청주공장에 반출을 또 했네요. 이렇게 청주공장에 2,500 수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공장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사업장이고 대전 판매장 여기도 이제 사업장이죠. 근데 이 청원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업장이 아니고 하치장이지. 이렇게 돼 있다. 자, 이제 첫 번째
1번은 그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을 계산하시오. 총수익 금액은 이거 다 내 거예요. 다 내 건데 팔은 거. 이게 이제 우리 그 수익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1000만 원에다가 1억 5천이 이제 물건 파는 거죠. 이게 수익 금액이 그 되겠네요. 이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자, 총괄납부 사업자인 경우 과세표준과 부가세 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이제 이 계산 하시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만약에 총괄납부인데 이 주사무소를 여기다가 신청해가지고 이제 이 총괄납부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청주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이 뭘 구하라고 되냐? 과세표준 구하라고 되어 있죠. 과세표준은 청주에서 이 파는 것이 1000만 원이 있고, 이렇게. 청주. 그 다음에 이제 대전이 또 사업장이니까, 대전은 1억 5천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사업장에서 사업장으로 재화가 이동했단 말이에요. 3천만 원이. 요게. 그러면 요거는 이 판매장으로 이 반출하게 되면 요거는 사실은 재화의 공급인데 왜냐면 사업장마다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업장으로 나가게 되면 그 공급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이제 간주 공급에서 좀 뭐 2급에서 다 나왔던 얘기들인데, 근데 요거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게 바로 총괄납부를 신청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다 내 건데 여기서 이동한다고 해서 그걸 과세할 거냐. 그래서 이 1000만 원하고 이 1억 이 5천만 원이 이제 과표가 잡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부세액을 이제 구해라. 납부세액을 구하는데, 우리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이라는 것과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일단 1000만 원 팔면서 이 부가세 100만 원을 상대방한테서 받았을 거고, 청주는 원재료를 5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와서 500만 원을 부담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얼마냐면은 4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환급이 이렇게 되고요. 환급. 자, 그다음에 그 대전이라고 하는 데서는 1억 5천에 10%면은 이 1,500이라고 하는 것이 요 과표가 이렇다면 10%는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제 매입세액인데 중요한 거는 총괄납부를 신청했기 때문에 청주에서 가지고 온 3천만 원은 이거 재화의 공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억 5천이 다 되겠죠. 매입세액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1,500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총괄납부를 신청했으니까 이제 여기가 주사무소니까 저 400이라고 하는 환급세액을 주사무소의 납부세액하고 합쳐가지고 총 1100이라고 하는 것을 납부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납부한 세액은 없고요. 그래서 공장은 없고 판매장만 1100만 원을 납부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3번에 자, 이걸 만약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인 경우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사업자단위는 여기만 이 사업장이고 여기는 사업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만 이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그 사업자단위라고 하게 되면 과표는 공장에 잡히지 않죠. 다 여기 잡히는 거지. 여기. 얼마가? 1000하고 1억 5천하고 해서 1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판매자에서 그 과표가 잡혀요. 그리고 납부세액도 여기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다 물건 사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팔고 하기 때문에 1억 6천에 10%인 이 1600하고 5천만 원 사가지고 오면서 500을 빼게 되면 이제 그 110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군데 대전에서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그 1억 6천이 되겠네요. 그냥 생략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이 10%에 해당이 되는 1,600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매출세액이고, 사가종은 500이죠. 500. 5천만 원. 5천만 원에 이제 10%인 500을 이제 매입세 공제를 이제 한 군데 대전에서만 다 계산하죠. 그럼 1,100이 되겠더라. 자,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게 되면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 과세업자 아닌 경우, 총괄납부 아니래요. 그거는 여기에다 쓸게요. 이렇게. 총괄납부가 아니래요. 그러면 이제 이 따로따로 다 사업장인데 청주에서 이 5천만 원, 이거 이제 매입세 50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것은 과표가 이렇게 반출할 때 이것도 공급이에요. 이제 간주 공급이라고 하는 직매장 반출. 자, 일단은 쓸게요. 나중에 간주 공급에서 좀 더 확인하고 다 아실 거예요. 세무액의 1급 정도면 세무액의 3급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과표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자, 그래서 거기서 물어보는 게 지금 그 과세표준은 이제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10%를 곱하는 게 매출세액이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환급을 이렇게 받아야 되겠더라. 자, 그래서 공장의 과표는 4천이고요. 그리고 납부세액은 환급세액이에요. 환급세. 대전이죠. 자, 대전은 우리 1억 5천 요거 한 개 여기 과표가 맞고요. 자, 근데 이제 매출세액이 여기에 10%인 우리 1,500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 매입세액이 중요한데 여기가 공급으로 봐서 과표 잡았으니까 여기는 이제 매입이에요.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을 우리는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즉 여기에는 이 300이 매출세액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매입세액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돼 있고, 1,500에서 300을 빼게 되면은 1,200이라고 하는 납부세액이 나오고, 이거는 각각 사업장마다 해야죠. 총괄납부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1,200 납부하자. 그리고 100만 원은 환급받자. 이건 30일 정도 걸려요. 이거는 30일 정도 국세 환급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해서 우리 총칙에서 요 정도 수준에서만 좀 보시고, 거기 총칙 마지막에 그 사업자 등록은 간단히 보는데, 우리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하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우리 인터넷으로 다 가능하고 홈택스 통해서 사업자 등록 교부는 신청일로부터 3일인데, 요건 이제 또 개정이 돼가지고 7월 1일부터는 이제 2일 내에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5일 연장 가능해요. 그래서 이 7월 1일부터는 이제 2일, 그리고 연장 5일이면 이제 7일 내에 사업자 등록 교부해주고, 물론 사업자 등록은 이제 직권으로, 당신의 사업자인데 사업자 등록을 안 냈다 그래서 직권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 당신은 사업을 안 할 사람인데, 그래서 거부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관련 제재가 따르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죠. 원칙이.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이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해 준다.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 만약에 2월 1일 날 우리가 개업을 했는데, 그러면 20일 내에 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돼요. 자,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이제 원칙이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안 내잖아요? 안 내고 그 이후에 만약에 하게 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돼. 가산세를. 우리 미등록 가산세를 물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요때 만약에 신청을 했다.
근데 이것이 요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20일, 즉 언제냐면 이게 이 6월 30일이 상반기죠. 그럼 이제 7월 며칠까지 20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1월 1일부터 이때까지 신청할 때까지 발생한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건을 사가지고 올 때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지. 사업자 등록 신청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주민번호로 받은 매입 자료를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역산에서 요 게시일로부터, 즉 1월 1일부터 이 신청일까지 발생한 매입세를 공제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원칙은 안 해줘요. 요 20일 내에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원래는 안 해주는데 그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20일까지만 하게 되면 그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겠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0일 내에 해라. 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개업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는 게 예외로 신청할 수 있죠. 이렇게. 원래는 20일 내에 해라. 다만 우리 개업 개시 전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20일이 경과해서 신청하게 되면 우리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20일 내까지만 하면 매입세 공제 해주겠다. 근데 넘어가 버리면 매입세 공제 안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거는 매입세 공제는 해주는 대신 가산세, 미등록 가산세 1%는 내야 돼요. 1%는.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 이번에 제재가 가산세죠. 미등록 가산세 1% 내라. 다른 사람 명의로 장사해도 그것도 본인은 미등록이니까 타인 명의 등록 가산세 1%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범 처벌도 받죠. 그래서 이제 조세 회피 또는 강제 집행 면탈 목적으로 해서 거기 나오는데 이거 참조만 하세요. 이거는.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사업자 등록의 정정인데 신청일 당일날 상호 변경이나 뭐 이런 이름 바꾸는 거 있죠. 이건 바로바로 해줘요. 그리고 신청일부터 3일. 거기는 이제 이 사업의 종류가 바뀌거나 공동사업자 구성원 바뀌거나 출자지분 바뀌거나 그리고 4번은 상속이죠.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사업장을 만약에 상속을 받게 되면 정정사항이다. 근데 만약에 살아계시면서 사업장을 증여를 한다. 그러면 증여는 폐업사유예요. 그래서 사업장을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규 또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 거죠.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이거 정정사유다. 근데 만약에 사업장이 주소지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이사를 가면서 주소지가 이제 주소지 이전 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거는 별도로 정정 안 해도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한 걸로 봐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소지로 되어 있는 사업장은 주소지가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 그거는 이 자연스럽게 바뀐 걸로 이렇게 보겠다. 자, 이제 그거 좀 봐주시고. 자, 해서 총칙 부분은 총괄납부하고 그 다음에 사업 자단이 그것 좀 주의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쉬었다가 그 뒤에 거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